그 여자가 처음 손을 내밀었을 때 순례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손 안에 15년 동안 세계의 이름을 바꿔가며 살아온 거짓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모은 퇴직금 8천만 원. 순례에게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스 끊기면 안 되는 겨울을 버텨온 시간이었고 딸아이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기 위해 반찬값도 아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달콤한 말 몇 마디로 그 전부를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도대체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피해자들이 하나로 연결되던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영상은 실제 유사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세부 설정은 모두 가상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사기 수법을 조장하거나 권유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63세 박순례. 그녀의 아침은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뚜막 앞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미지근한 숭늉 한 잔.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기 전부터 눈이 먼저 떠졌지만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 외려 더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그 집에서 소리를 내는 건 오직 냉장고, 모터 소리와 벽을 타고 내려오는 이웃집 TV 소리뿐이었습니다. 39회를 함께 산 남편, 그가 쓰러진 건 이른 봄이었습니다. 뇌경색, 쓰러진 자리에서 2달을 버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례는 울 새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막아야 했고 남은 통장 잔고를 계산해야 했고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눈물보다 주판을 먼저 튕겼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8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손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자로만 생활하고 원금은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는 한 딸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순례에게 그 8천만 원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 동네 복지관에 처음 발걸음을 했습니다. 딸이 하도 권해서 마지못해 등록한 수채화 수업이었습니다. 복지관 복도는 형광등 냄새와 오래된 마루 왁스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공간에 뻣뻣하게 앉아 붓을 잡고 있던 순례의 귀에 옆에서 흘러들어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머, 색감각이 정말 남다르세요. 타고나신 거 아니에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흰 블라우스에 진회색 슬랙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너무 강하지 않고 딱 좋을 만큼. 그 여자는 순례의 그림을 들여다보며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언니. 언니. 오랜만에 들어본 호칭이었습니다. 딸도 친척들도 이젠 잘 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수진은 매주 수업마다 순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둘이 함께 복지관 앞 분식집에서 순댓국을 먹었고 이수진은 항상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순례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과시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그게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허풍 떠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지만 이수진은 조용했습니다. 언니, 저 오늘 좀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요. 투자 건으로 미팅이 있어서. 무슨 투자요?
아, 요즘 제가 지인들이랑 소규모로 묶어서 하는 거 있는데 아직 언니한테 말씀드리기엔 이른 것 같아서요. 이른 것 같다는 말. 그 말이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서 더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수진의 목소리가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른 것 같다는 그 말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수진이 복지관 문을 나서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을 바꾼 사실을 술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 아래 그 여자가 쓰는 번호는 3개였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날 때마다 이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수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 그 여자가 꺼낸 이야기는 술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수진이 처음으로 투자 이야기를 꺼낸 건 3번째 만남에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비밀을 나누듯이 제 지인들끼리만 하는 건데요. 은행 이자랑은 비교가 안 되는 수익이 나요. 위험한 건 아니에요. 실제 부동산 담보로 묶인 거라서 안전해요. 술래도 그 말이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은행도 못 주는 수익을 왜 자신에게 나눠준다는 걸까? 하지만 이수진이 말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저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무관심한 척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끌렸습니다. 게다가 이수진은 증거까지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매달 들어오는 입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술래는 안경을 고쳐 쓰고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소액으로 먼저 해보세요, 언니. 그것만 해도 한 달에 제법 들어와요. 작은 금액, 큰 약속. 술래는 그날 집에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한참 망설였습니다. 딸은 말릴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하지 마. 요즘 사기 얼마나 많은데. 그 목소리가 귀에 선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사흘 뒤 술래는 이수진의 계좌로 처음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약속한 돈이 정말로 들어왔습니다. 술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으로. 이수진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술래는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입금됐어요. 그렇죠? 제가 언니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언니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인걸요. 소중한 분. 그 말이 술래의 경계심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수익금은 매달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술래는 이수진을 더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가끔 시장도 같이 다녔습니다. 이수진은 술래의 무릎이 아프다는 말에 파스를 사왔고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자 다음날 죽을 사왔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3번째 달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좋은 건이 들어왔어요. 큰 금액이 필요한데 수익이 훨씬 좋아요. 8개월만 묶으면 돼요. 원금은 절대 안 날려요. 언니, 저 지금까지 약속 어긴 적 있어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게 문제였습니다. 술래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술래가 의심하는 것 자체가 우정을 훼손하는 행동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술래는 차마 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리고 그 침묵이 이수진에게는 더없이 좋은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7,500만 원은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의 전화는 점점 늦게 연결됐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에서 이수진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지난주에 수업 취소하셨어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술래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술래는 알았습니다. 이건 지연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술래의 카카오톡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분 아세요? 저도 그분한테 돈을 맡겼는데 도대체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낯선 번호 뒤에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메시지가 도착한 건 밤 11시 43분이었습니다. 술래는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워있다가 진동 소리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 빛이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낯선 번호. 보통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스팸이거나 보험 광고이거나. 그런데 손가락이 저절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분 아세요? 저도 그분한테 돈을 맡겼는데요. 혹시 연락되세요? 술래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번호의 그 사람도 이수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맡겼다는 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술래는 오래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분 알아요. 30초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말이 인천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큰돈 맡겼어요. 그분이 제 친구 소개로 왔는데 이름이 이수진이 아니라 최선미라고 했어요. 술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이 아니라 최선미.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마리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의심 없이 믿었다고. 매달 수익금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그러다 지인의 지인을 통해 같은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술래의 번호를 얻었다고. 전화를 끊고 술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숨소리만. 7,500만 원. 그 숫자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던 날 밤을 버텨낸 돈. 반찬값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 딸에게 짐 되지 않으려고 손도 못 댔던 돈. 술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 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이수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음도 없이 바로 꺼진 번호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폐업한 번호였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마리에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저 오늘 또 한 분 연락처 받았어요. 대구에 계신 분인데 그 여자 이름을 박순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래는 그 문자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수진, 최선미, 박순정, 세 개의 이름, 한 사람의 세 개의 얼굴, 15년.
그 세월 동안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름으로 다가갔을지 순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주말인데 얼굴 볼까요? 순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와라. 딸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순례는 알았습니다. 창피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것. 그 결심이 순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순례. 그리고 피해자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수진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박지연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꽉 쥔 채였습니다. 얼마예요, 엄마? 정확하게 7,500.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경찰 가야 해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숨어 있으면 이 여자만 유리하다는 것을. 그날 밤 지연은 정마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정마리를 통해 대구의 피해자 64세 이옥순과도 연결됐습니다. 이옥순은 그 여자를 박순정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옥순 역시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방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숫자와 날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음 3명으로 시작된 방은 사흘 만에 11명이 됐습니다. 부산, 광주, 울산, 수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는 피해자마다 다른 이름을 썼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수원에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투자 사기를 당한 적 있어서 절대 연결해드리면 안 된다고요. 저한테는 부산 쪽 아는 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기 전과가 있다고. 피해자들은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각자 자신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를 경계하도록 세팅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치밀하고 비열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여자는 모든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채팅방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던 날 순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비로소 이름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요. 이옥순이 채팅방에 올린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씩 답장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도요. 같이 합시다. 순례는 그 답장들을 읽으며 오랜만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억울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지연은 피해자들에게 각자 보유하고 있는 이수진의 사진,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을 모두 취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자료를 한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이수진이 순례에게 보여줬던 수익금 입금 내역. 지연은 전문가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짜였습니다. 실제 금융기관에서 발송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수익금이 들어온다고 믿었던 그 순간조차 그 여자의 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순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단 한 번도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더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개인 신고보다 집단 고소가 훨씬 효력이 크다는 것을 지연이 알려줬습니다. 채팅방에서 피해액을 집계했습니다. 한 명씩 숫자를 올렸습니다. 총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채팅방은 한동안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조용히 입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금액만 11억이 넘습니다. 아직 연락 못한 피해자도 있을 거예요. 술래는 그 숫자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침묵 속에서 이 여자에게 당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한 이수진의 실제 신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는 날 술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왼쪽 무릎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팔을 붙들었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은 젊은 경찰관이 피해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피의자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술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수진인데 그게 가짜 이름이에요. 경찰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들어 술래를 봤습니다. 술래는 가방에서 지연이 정리해준 서류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체 내역, 조작된 입금 내역 자료, 피해자 11명의 진술서, 그리고 각기 다른 이름으로 찍힌 이수진의 사진들. 경찰관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2011년 그 여자가 길에서 주운 신분증의 실제 주인 이름이었습니다. 본인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분증 한 장을 15년 동안 들고 다니며 신분을 세탁해온 것입니다. 최선미는 또 다른 도용 신분이었습니다. 박순정은 접근 지역에 따라 만들어낸 위장 이름이었습니다. 피해자마다 다른 이름을 쓴 것은 각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동일 인물로 특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추적한 도피 경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고시텔, 짧게는 사흘, 길게는 2주,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항상 착용했습니다. 수사관이 술래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계획적인 상습범입니다. 피해자 수나 금액 규모로 볼 때 훨씬 오래전부터 비슷한 수법을 써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11명이 한꺼번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연이 정리한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흩어진 채로는 절대 구성할 수 없었던 그림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수사관이 채팅방 피해자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목격 장소, 이수진이 자주 언급하던 지역, 특이한 습관들, 피해자들은 기억 속 조각들을 채팅방에 쏟아냈습니다. 비 오는 날 편의점 우산 꼭 사던 습관이 있어요. 항상 큰 배낭이었어요. 캐리어는 절대 안 끌었어요. 지하철보다 버스 즐겨 탔어요. 노선 외우는 걸 좋아했어요. 작은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CCTV 분석과 탐문 수사가 병행됐습니다. 수사망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14일 후 광주의 한 고시텔에서 그 여자가 검거됐습니다. 체포 당시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배낭 안에서 3개의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폰에 저장된 이름들은 달랐습니다.
이수진, 최선미, 박순정. 술래는 검거 소식을 지연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잡혔대요. 술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은 맑았습니다. 세계의 이름으로 15년을 도망다닌 그 여자가 마침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대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법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재판정에서 그 여자가 한 말, 그리고 술래가 증인석에서 꺼낸 한마디, 그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은 2달 뒤 열렸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술래, 정말이, 이옥순. 처음에는 서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나누며 이제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그 여자는 처음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도 흰 블라우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거짓 이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 여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투자처에 사기를 당한 거라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술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도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조작된 입금 내역, 3개의 도용 신분증, 전국 고시텔 이동 기록, 그리고 15년에 걸친 피해자 목록.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술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등은 곧게 폈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이수진이 했던 말. 언니, 저만 믿어요. 그 말을 믿었던 것. 남편 잃고 모은 돈이라는 것.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손도 못 댔던 돈이라는 것. 창피해서 딸에게도 말 못했다는 것. 그러다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무너졌다는 것.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술래는 피고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돈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내 마지막 자존심을 가져간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방청석의 피해자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재판 결과는 징역 6년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신분증 도용,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선고였습니다. 15년 동안 세계의 이름으로 도망 다니던 그 여자. 마침내 법의 이름으로 응징을 받았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술래는 정말이 이옥순과 나란히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이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연결된 거잖아요. 술래는 2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엔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 카톡 한 줄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15년 도주를 끝냈습니다. 그날 저녁 술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500만 원은 당장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언제 얼마나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창피함보다 연대가 더 강하다는 것. 술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 이옥순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 달에 밥 한번 먹어요. 술래는 잠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그 짧은 답장 하나. 그것이 술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박술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3세 혼자 남겨진 한 여성이 15년 된 사기꾼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연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아세요? 그 카톡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수상한 투자 권유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술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혼자 속으로 사귀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사연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